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명의 발생과 4대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을 가르칩니다. 이 문명이라는 거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또 나타난 건데요. 물질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농사라든지 뭐 공사, 건축, 문자 사용 이런 걸 통해서 물질적으로 크게 고양된 그런 상태를 문명이라고 하는데, 문명 발생지의 공통점을 보면은 다 이 강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4대 문명은 다 강 유역에서 발생을 했냐?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석기로 들어서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했죠. 이 농사를 지을 때 물이 중요하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좀 살펴보면요. 이터널스라는 영화에 보면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길가메시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럼 길가메시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왕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메소포타미아 이 왕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모험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남겼던 서사시 일부를 보면은 인생의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놀고 사랑을 나누는 게 답이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네, 길가메시의 그 동상의 모습인데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인생을 즐기라는 거죠. 네, 현재 인생을 즐겨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반대로 이집트 문명에서 보면은 여기는 미라를 만들었어요. 네, 미라를 만든 이유는 이제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사후에서도 계속 이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렇게 미라를 제작을 했는데, 이 두 문명, 네, 지금 여기 보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인데요. 주변 거의 뭐 지역적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세계관이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명이 발생한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문명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발전, 비약적인 발전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이 발생한 지역,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의 특징을 보면은 먼저 처음에 큰 강 유역이겠죠. 큰 강 유역에서 발전했는데 그 이유는 농사를 짓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강은 범람을 해요. 강이 이렇게 넘치면 농사를 망칠 수도 있고요. 이게 범람하면서 어떤 유기물 같은 게 생성이 되면서 농사가 더 잘 되게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즉, 이 물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농사를 지을 때. 그런데 이런 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것을 관계 농업이라고 하고요. 이런 물이 범람하고 이런 거를, 즉 물을 이렇게 통제하고 다루는 것을 치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쨌든 물을 잘 다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큰 강 유역에 있어야 농사 짓기에 유리하겠죠. 네, 관계 농업은 다시 정리하면 물을 대서 농지에 물을 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큰 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자 교류를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농사를 하면서 서로 이제 생산물이 남는 게 있겠죠. 잉여 생산물 같은 거를 교류를 하면서 물자 교류가 활발해졌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이때는 철기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청동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동 무기를 사용을 했고요. 이런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을 활발하게 했겠죠.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을 정복하면서 도시가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 국가까지 형성이 되는데요. 이 국가에서는 농업 생산력이 더욱 이제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 청동기 무기를 확보하고 어떤 잉여 농산물을 확보하게 된 지배 계급, 즉 계급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도 무리지어서,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에도 무리지어서 생활했지만 그때는 대부분 이렇게 평등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명 이후에
국가 형성되면서 계급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라고 하면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을 이야기하는데요. 지배 계급은 제사도 지내고 청동 도구나 무기를 사용하면서 피지배 계급을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는 일종의 자신들이 신과 같은 신의 대리인이다라는 그런 권력을 좀 과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문명이 발생한 지역의 특징은 일단 이때부터 역사시대에 들어가는 건데 바로 문자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문자를 사용한 거는 이때 교류가 활발해졌고요. 특히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피지배 계급한테 세금을 걷었어요. 네, 근데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지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 사용이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세 징수를 기록하기 위한 역할이었고요. 우리가 문자를 사용한 이후의 시기를 역사시대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시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교과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18페이지입니다. 일단 큰강 유역에서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농경이 시작되면서 농사짓기에 유리한 큰강 유역에 모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대는 관계시설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거는 물을 다스리고 하는 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발달하고 생산량이 증가하자 물자가 교류되기 시작했고 물자 교류를 통해서 도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때는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사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복전쟁, 이웃 그 부족들을 정복을 하게 되면서 서로 이제 정복하고 이러면서 도시가 형성이 된 거죠. 네, 계속 이어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도시가 커져서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이 국가에는 계급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급은 제사를 지내고 즉 자신이 어떤 신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고 또 청동으로 된 도구나 의뢰용 도구 그 옷 입는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지배 계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배 계층이고 피지배 계층에서는 농민과 노예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바치고 노동력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역이나 이런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서 특히 이 피지배 계층으로부터 세금 받은 기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문자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문자를 토대로 이제 인류는 역사시대에 들어왔고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루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4대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9페이지 해봐요라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4대 문명 여기 나와 있고요. 이 문명의 특징이 먼저 문자 사용. 네, 문자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문명마다 약간의 문자는 달라요. 모양이나 어디에 기록했는지 약간 다르지만 문자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과 관련해서는 만능에 다 청동기를 사용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청동기 사용이고요. 철기가 아닙니다. 아직은 청동기 사용.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거를 잘 보면은 여기는 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뭔가 가축과 곡물을 옮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즉 왕은 여기 있고 이런 노동력을 제공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계급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기역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배층이겠죠. 그리고 니은에 해당되는 사람은 피지배층입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인데요. 이 두 문명은 비교해서 보면 좋습니다. 먼저 이 나일강 지역에서 발생한 게 이집트 문명이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사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두 문명의 건축물을 보면요. 여기는 이제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신전인데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이 있고요. 네, 여기는 우리 많이 봤죠. 네, 피라미드인데 이집트 문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인데요. 이거는 그 쇠기 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렇게 점토에 문자를 이렇게
쓴 거 세 개의 문자. 이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이 있고 이건 이집트의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어떤 그 동물이라든지 물건의 모양을 빗대서 만든 문자이고요. 이 문자가 기록된 게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이 이렇게 멀진 않지만 이런 문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큰 강 유역에서 다 발달했다고 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주변 지역으로 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문명 다 신권 정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권 정치는 이때에서도 왕이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도 장악을 해서 이게 일치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왕이 굉장히 막강한 강력한 권력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지역 모두 다 신권 정치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두 문명의 차이점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인 지역이에요.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교역이 발달했어요. 다른 나라 교류하는 것도 발달했지만 그만큼 외부의 침입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잦은 왕조 교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언제 우리가 다른 왕조에 의해서 또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세 중심적인 그런 종교관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신교라고 해요.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길가메시라는 왕의 서사시를 보면은 현재를 즐겨라. 어차피 영원히 살 수 없다. 현재를 즐기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문명은 좀 다른데요. 이집트 지역은 사막이나 강으로 이렇게 막혀 있었죠. 그래서 폐쇄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다른 외세의 침략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이 지속이 됐고요. 지금 현재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이 왕국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삶을 죽어서도 계속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 내세적인 신앙이 발달했다는 거는 사후세계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라를 만들어서 4, 5세기까지 육체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종교는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였습니다. 두 문명의 남아있는 유물을 살펴보면 신전, 메소포타미아는 지구라튼 신전, 그리고 여기는 점성술, 어떤 별의 그런 천체를 관측해서 점을 치는 점성술이 발달했고요. 문자는 쐐기 문자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 둬야 될 것이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 왕국인데요. 이때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최초는 아니지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법전인데요. 돌에 282개의 조항을 이렇게 새겨서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법전의 내용을 봤더니 우리가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의 눈 똑같이 멀게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귀족이 평민을 다치게 하면 돈으로 부담을 하는데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 노예의 귀를 자른다는 내용이 있어요. 즉 노예와 귀족 이런 계급이 등장했다는 거 이 법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피라미드가 있었고요. 이거는 왕의 당시 파라오의 무덤이었죠. 그리고 상형 문자 가 발달했고 당연히 이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하학과 측량술이 발달을 했겠죠. 교과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사이에서 발달했고요. 그리고 개방적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류도 활발했지만 외적의 침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던 그 주인공 수메르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세우고 현세에서의 행복을 빌었어요. 현세 중심적인 그런 사고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점성술을 발달했고요. 또 쐐기 문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는데 이때 함무라비 왕은 법전을 편찬을 했어요. 이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전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 문명인데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있었는데 이 나일강이 일정한 시기마다 범람해서 굉장히 주변에 비옥한 그 토양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이요. 아무래도 폐쇄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침입이 적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통일 왕국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때 왕은 파라오인데 이 파라오는 정치와 종교, 경제, 즉 다방면에 걸쳐서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왕이 죽으면 피라미드에 안치를 했는데 피라미드는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여기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즉 어떤 사후 세계를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또한 뭐 천문학이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한 수학과 측량법이 발전했고 아까 메소포타미아가 쐐기 문자라면 이집트는 상형 문자를 만들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중국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문명은 황허강 유역에서 나타났고요. 이때 국가 형성이 맨 처음에 하나라라고 있었는데 이 하나라는 아직 이제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전설 속의 나라고 우리 유적이 발견된 대표적인 나라가 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상나라의 수도가 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주지육림 얘기했었죠. 네, 굉장히 그 사치, 왕의 어떤 사치와 폭정 이런 거를 나타내는 성어인데 그런 거 했던 상나라가 있었고 이 상나라는 결국 주나라에 제압이 됩니다. 그래서 상이 먼저 그다음 주나라예요. 상나라 보면은 여기도 왕의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재정일치, 즉 왕이 정치와 종교 권력을 모두 갖고 있었고요. 이 상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때 문자를 썼는데 이 문자를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갑골문이에요. 이 갑골문은 뭐냐면 거북이 배딱지나 동물의 뼈에 새긴 글자를 가르칩니다. 이거는 당시에 왕이 점을 쳤는데요. 그 점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갑골문이 현재 한자의 기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 상이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주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나라도 얘네가 정복을 했는데 다른 지역들도 이 주나라를 혹시 정복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나라는 처음부터 이 왕조를 세우면서 왕의 자리는 하늘이 덕 있는 사람에게 내려준 것이다. 즉 어떤 덕지주의 이런 거를 강조를 하게 돼요. 이게 나중에 공자의 유교 사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덕지주의를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나라의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봉건제의 실시예요. 주나라는 상나라에 비해서 영토가 훨씬 넓었어요. 그러면 이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했겠죠. 그게 봉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다시 살펴보면 왕이 있죠. 근데 왕이 혼자 다 통치를 못하니까 이거를 당시 그 제후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땅을 주고요. 네, 제후들한테 땅을 주고 이 제후들은 그 대신 군사와 어떤 공납, 물건을 이 왕한테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낸다든지 특산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군사를 보내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혈연 관계에 의해서 유지가 됐어요. 즉 이제 친족이라든지 아니면 가족한테 이 제후로 삼아서 땅을 주고 다스리게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후는 그 지역을 다 통치하냐? 아닙니다. 제후도 똑같이 그 밑에 사람을 둬서 토지와 관직을 주고 똑같이 군역과 즉 군사와 특산품 이런 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왕은 결국 수도 그 중심 지역만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이렇게 봉건제를 통해서 제후들에게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봉건제가 중국에서도 있었지만 서유럽에서도 봉건제가 있었어요. 뒤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때 똑같이 봉건제예요. 이건 결국 토지를 나눠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군사라든지 세금 같은 충성을 바치는 이런 제세인데 중국의 봉건제와 서유럽의 봉건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중국은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즉 아무한테나 준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한테 이걸 줬다는 거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철저한 계약 관계,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계약에 의해서 봉건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약간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법을 중시했는데 이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 제후들이 힘이 세지면 왕을 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왕이 가져야 될 어떤 역할, 제후가 가져야 될 역할 이런 거를 예의를 통해서 강조를 했다는 거죠. 네, 본건을 잘 살펴보면 왕이 제후한테 땅을 주겠다. 즉 봉토, 이게 땅이죠. 땅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제후가 충성하겠다.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한 거죠. 네,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인도 문명입니다. 네 번째 문명인데요. 인도 문명은 인더스 먼저 문명부터 있습니다. 인도 문명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인더스 강유역에서 처음 발달한 인더스 문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리안들이 이동하면서 인더스를 정복하고 이 겐지스강 유역까지 확대한 문명이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인더스 문명에서 보면은 도시를 굉장히 계획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대 도시 모헨조다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성벽으로 일단 둘러싸여 있고요. 도시 중앙부에는 국물 창고라든지 목욕탕 같은 공중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에서는 일단 청동기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아리아인들이 점점 내려오면서 조금 인더스 문명을 이제 파괴를 하고 새로운 문명이 정복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앙아시아에 원래 있었는데 이 아리안들이 여기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인더스 문명을 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아인들은 좀 더 발달한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을 정복을 하고 점점 이렇게 주변 지역으로 그 확대를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겐지스강 유역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이 아리아인의 이동으로 발생한 인도 문명의 특징은 먼저 종교는 브라만교라고 해서 자연을 숭배하는 이런 종교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철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변 지역을 많이 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카스트 제도. 네, 이거는 신분제예요. 카스트 제도를 실시를 했는데 이 아리아인들이 인더스 문명을 정복하면서 그 원주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카스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도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폐지됐지만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관습처럼 남아있죠. 네, 인도 문명과 관련해서 먼저 인더스 문명에서 있었던 이게 모헨조다르 유적입니다. 고대 유적이고요. 이게 카스트 제도인데 카스트 제도를 살펴보면 신분이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브라만, 이 사제는 제사를 거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 왕과 어떤 싸우는 무사 같은 경우에는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정치와 군사를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샤, 바이샤는 서민이고 납세,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두라, 이 사람들이 원래 인더스 쪽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정복당한 피정복민인데 이 사람은 노예였어요. 그리고 여긴 빠져있지만 이제 불가촉 청민이라고 해서 이 4개 안에도 못 들어가는 최하층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좀 다른 나라 다르게 왕이 브라만 밑에 있어요. 즉, 이 인도 문명은 종교가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 훨씬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해도 이 종교 의식에는 참견할 수가 없었고요. 이 브라만 계급이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사 의식이 상당히 복잡했다고 합니다. 네, 교과서로 중국 문명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중국은 황허강 일대에서 상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상나라는 청동기 이용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상의 왕은 정치와 종교에서 모두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은 점을 쳐서 결정을 하고 이거를 거북이 배나 짐승의 뼈에 새겼는데 이걸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한자의 기원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서 왕조인 주나라는 영토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은 그 주변 지역, 수도 주변 지역만 다스리고 나머지 영토는 친족,
네, 친족에게 나눠주는데 이게 봉건제예요. 봉건제는 혈연 관계를 네, 기본으로 하게 되고요. 교회 지역은 여기 나왔듯이 네, 제후를 삼아 통치하게 네, 하는 것입니다. 이 제후는 자기 밑에 또 다른 계급을 둬서 또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인도 문명입니다. 맨 처음에 인더스강을 따라서 네, 이 도시 문명이 형성이 되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모헨조다르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청동기를 네, 사용을 했고요. 이 모헨조다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획 도시라고 했죠. 그런데 그 위쪽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아리아인들이 인더스 문명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철기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청동기보다 훨씬 강한 철기를 사용을 했고요. 겐지스강 유역까지 훨씬 넓혔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인더스 문명을 세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카스트제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를 만들었는데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4개 계급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브라만이 굉장히 힘이 세다고 했죠. 종교적인 권력이 굉장히 세서 브라만교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또 종교 의식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높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류가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가 시작되었다. 이거는 아니죠. 네, 어떤 문명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농사를 지면서 계급이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에서는 통치와 교육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문자를 만들었죠. 근데 사실 이 문자는 어떤 세금 징수 기록을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문자가 만들어진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역사 시대다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3번 바빌로니아 왕국에서는 이 법전, 네, 함무라비 법전이죠. 네, 함무라비 법전인데 이거와 관련 있는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이 있고요. 함무라비 법전은 어떤 성문법, 네, 그 돌에 조항을 새긴 네, 그런 법전이고 최초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래된 네, 법전이고 여기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도 알 수 있지만 당시에 계급이 존재했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집트의 무슨 강이죠? 네,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해서 토지를 비옥하게 했고요. 상의 왕은 중요한 일을 점을 쳐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갑골문으로 남아있죠. 네, 마지막으로 아레아인이 인도의 원주민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과정에서 엄격한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문명의 발생 조건과 4대 문명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